김치 먹으면서 핵잠수함 만든다고 미친 짓이지. 미국 펜타곤 회의실. 한국계 분석관 제이드는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 한국 핵잠수함 검증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죠. 전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조선소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진실. 천안함 파편, 숨죽인 기술자들의 눈빛, 소주 한 잔에 담긴 생존의 기억,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남긴 한마디. 기술은 강한 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자가 만드는 거야. 그 순간 제이든의 정체성마저 뒤흔들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제이든, 자네가 한국계니까 이번 분석 자문 맡아줘야겠네. 상관의 말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김치 먹으면서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미친 짓이지.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핵잠수함이겠어요? 미국 기술도 따라오지 못하면서 말이죠.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전 미국인입니다. 제 대답은 차가웠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견 준비를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죠. 외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외할아버지.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제게는 그저 피부색과 성씨로만 연결된 곳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만 쓰게 했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못해요. 그게 미국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왜 하필 나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동료들도 제 뒤에서 수군댔죠. 제이든이 가봤자 뭐 하겠어. 걔도 한국을 무시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죠. 제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들었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궁금증인지 불안함인지 모를 그 감정.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었을까? 설마 허풍은 아니겠죠? 만약 진짜라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외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군인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미국인이에요. 한국은 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답 없는 사진에 혼잣말을 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눈빛을 피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 피할 수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혹시 제이든 박 박사님 맞으십니까? 한국 기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제 일정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까지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죠?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거기엔 제 외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외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영웅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요. 이번에 핵잠수함 개발 관련해서 오신 김에 인터뷰 좀. 관심 없습니다. 저는 돌아섰죠.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외할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번 핵잠수함 개발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제 할아버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전 그저 기술 검증하러 온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첨단 전광판들.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다는 그 나라일까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가끔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싫어했죠.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거든요. 왜 자꾸 옛날 전쟁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드나, 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걸 잊으면 안 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이죠. 그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요. 호텔에 짐을 풀면서도 복잡한 심경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조선소에서 실제 핵잠수함을 볼 텐데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아마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한강. 지금은 다리가 수십 개나 놓여 있고 강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죠. 전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라는 이제 전쟁을 모르는 것 같아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핵잠수함을 만들 정도로 필사적이라면 어쩌면 이들은 여전히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죠. 미국인 제이든과 한국계 제이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이든 박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군 중령 계급장을 단 최중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죠. 저는 김 부장입니다. 핵잠수함 개발 총괄 책임자죠. 김 부장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뭔가 달랐습니다. 자부심이랄까요? 데이터부터 보여주세요. 추진 시스템, 원자로 설계, 소음 수치, 모든 걸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죠. 박사님, 데이터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 부장은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녹이 슬고 찌그러진 철판이었죠. 이게 뭡니까? 천안함 파편입니다. 2010년에 폭침된 우리 군함의 잔해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말을 이었죠. 46명이 죽었습니다. 젊은 수병들이었죠.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바다 밑을 지배하지 못하면 또 당한다는 걸요. 저는 그 철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죠.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박사님, 절박함이라는 거죠. 최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은 미국인이시니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죠. 정전일 뿐입니다.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는 실제로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위압적이었죠. 겉모습만으로도 상당한 기술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난감 같습니까? 김 부장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거든요.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잠수함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대부분이 자원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죠. 김 부장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기술자들이 이렇게 절박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천안함 파편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조각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죠. 아니, 46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중령이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거제도의 작은 포장마차였죠. 박사님, 소주 한잔 하시죠. 전술을 잘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소주를 못 마신다니요. 최중령의 말에 뭔가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주잔을 받았죠. 박사님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나라는 아니니까요. 차갑게 대답했지만 최중령은 웃기만 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박사님 외할아버지처럼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같이 싸우셨을지도 모르죠.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고 독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마시게 됐습니다. 박사님, 왜 한국을 부정하십니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정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그 냄새가 갑자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냄새와 비슷했거든요. 박사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중령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죠. 기술은 강한 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자가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든 겁니다. 살아남고 싶어서요. 소주잔이 비었습니다. 최중령이 다시 따라줬죠.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번 나라를 잃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봤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포장마차 밖으로 거제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바다 밑에는 우리가 만든 핵잠수함이 있을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최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지킨 나라가 이만큼 강해졌다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미국이 더 좋은 나라인데 말이죠. 박사님, 조국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늘 제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단지 외면했을 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봤죠. 할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이 나라를 사랑하셨는지. 다음 날 드디어 핵잠수함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승까지 하게 됐죠. 박사님, 미 해군 잠수함과 비교하면서 보세요. 김 부장의 안내로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웠죠. 내부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상당하네요. 네, 승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미국보다 인구가 적으니까요. 통제실로 들어가니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왠지 자랑스러웠죠. 원자로는 어떻습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죠. 효율은 미국 것보다 15% 높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잠수함이 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100m, 200m 계속 내려갔죠. 선체는 조용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소음 수치가 이게 맞습니까? 네. 우리가 개발한 특수 코팅 덕분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로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박사님, 이쪽을 보세요. 김 부장이 안내한 곳은 어뢰실이었습니다. 최신형 어뢰가 장착되어 있었죠. 이것도 독자 개발입니까? 네, 초공동 어뢰입니다. 시속 300km가 넘요. 기술진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설명할 때마다 눈이 빛났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든 사람들 같았죠. 박사님,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아마 제 또래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우리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잠수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니 거제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어떻습니까, 박사님? 아직도 장난감 같습니까? 김 부장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었죠. 박사님, 우리는 이 기술을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만든 거죠. 우리의 바다를, 우리의 국민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 뒤에 숨은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들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함에서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갑자기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강한 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자가 만든다. 이제야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이걸 만든 거였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깔끔한 연구소 건물이 인상적이었죠. 박사님, 여기서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연구실을 지나쳤죠.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이 추진 시스템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한 연구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냉각 시스템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효율이 20%나 개선됐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아이들 같았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한 중년 연구원을 만났는데 왼손 약지가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까? 아니요, 개발 중에 다쳤습니다. 폭발 실험을 하다가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죠.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후회합니까?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분은 총알을 막으셨고 전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박사님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국방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죠. 다른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제 후배가 죽었습니다. 해군 장교였죠.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우리 군인들이 무력하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연구실 벽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주국방. 단순하지만 무거운 두 글자였죠. 박사님, 우리가 미국 기술을 베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걸요. 15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했죠. 왜냐면 우리에겐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곳에 남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제 기술이 조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일 텐데. 좋은 조건이 뭡니까? 돈입니까? 전 제 연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지킨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늘 더 좋은 조건만 찾아다녔거든요. 조국이 뭔지 희생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박사님, 이쪽을 보세요. 연구소장이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원자로 모형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우리 역사니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각각의 실패 뒤에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었죠. 이 부품을 만들 때 한 연구원이 3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계속했습니까? 네, 그 연구원이 말했죠. 내 아이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려면 내가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우리가 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구소장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하면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의 숙명이죠. 강해지지 않으면 먹힙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마당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갑자기 그 국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천조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의지가 담긴 상징으로요. 박사님, 내일은 실제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시죠. 최중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만든 잠수함이 얼마나 강한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강을 지났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변이 아름다웠죠.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아버지,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포기할 줄 모르더라고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죠. 내 핏줄이 이런 민족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실제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진행된 모의 전투였죠. 박사님, 저희 잠수함이 얼마나 조용한지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해군 작전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소나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잠수함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정말 미국 잠수함보다 조용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랐죠.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훈련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회의가 있었죠. 김 부장과 최중령,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기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제 인정을 기다렸던 모양이었죠. 미국에 가서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진실을 말할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고요. 그 말에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박수를 쳤죠. 왠지 울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김 부장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안함 파편입니다. 박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잊지 말아주세요. 무거운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받았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펜타곤 회의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그래서 제이든 한국 잠수함이 어떻던가? 역시 별거 아니었지? 존 리우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아닙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죠. 말도 안 돼. 자네가 한국계라고 편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기술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화면에는 한 문장이 있었죠. 당신들은 철학으로 기술을 평가했지만 이들은 생존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소음 수치, 추진 효율, 자동화 시스템, 모든 게 객관적 수치였죠. 이게 가능한가? 누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들은 15년을 투자했고 최고의 인재들이 목숨 걸고 만들었으니까요. 목숨 걸고라니 너무 과장 아닌가? 저는 천안함 파편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이걸 보세요. 46명이 죽은 배의 잔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지함이었죠. 그래서 자네 제안은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반발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이든 말이 맞아. 우리도 현실을 인정해야지. 1시간의 토론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존 리우가 다가왔습니다. 제이든, 자네가 변했군. 아니요, 진실을 본 것뿐입니다. 그 진실이 뭔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 뒤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존 리우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전과 달랐죠.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묘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예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알링턴 국립묘지는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할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을 쓸어내렸죠. 할아버지, 제이든입니다. 한국에 다녀왔어요. 혼잣말처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상관없었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신 그 나라를 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리워하셨는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이 특별히 준비해준 것이었죠. 한국 핵잠수함의 선체 일부였습니다. 이건 한국이 만든 잠수함 조각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신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기술은 강한 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자가 만든다고. 이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진짜 대화하는 기분이었죠. 제가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을 성사시켰어요. 이제 두 나라가 함께 갈 겁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따뜻한 햇살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죠. 더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일어서면서 군인식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자연스러웠죠.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그 나라. 이제는 우리가 지킵니다. 기술로, 협력으로, 그리고 마음으로요. 묘지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묘비가 평화롭게 서 있었죠. 더는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미 핵잠수함 기술협력단의 미국 측 수석 자문관이 되었습니다. 첫 임무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고향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제이든 박사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부장과 최중령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눴죠. 이번엔 관광도 좀 시켜드려야겠네요. 서울 구경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갈 곳이 있어요. 어디신가요? 외할아버지 고향이요. 충청도 어딘가라고 들었는데 찾아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사님도 진짜 한국인이 되셨네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과 산들이 지나갔죠. 어딘가에 할아버지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다리가 됐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나라를 지키죠. 할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기술로 지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의 생존 의지였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도전에 저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확신을 담아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